일상언어를 구축했고 또 평이하고도 소박한 자기 구원의 세계를 다른 외적 실제나 초월적 존재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실존적 조건을 수납함으로써 일종의 자기 구원으로서의 시를 쓰기를 했다. 네, 깊은 어떤 공감을 얻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정화시킨달까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인 거죠. 저는 선생님이 2003년에 들어가셨는데 2002년도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해 책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청주에 살 때인데,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꿈이라는 그 스탬프인가요? 그게 찍혀 있는 그 관제엽서에 답신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인연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연도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대한민국 예술원에서 예술원 창립 몇 주년을 기념해서 당시 예술원 역대 회원들의 문학세계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자.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 분씩 이렇게 짝을 맺어줘서 쓰게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제게 조병환 선생님이 할당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한번 그래서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김용 선생님 원장님이 얘기하셨나요? 2층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편운제라고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쓰셨던 거에 제 2층에서 선생님하고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처음 뵀던 것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엽서를 한 장 받은 기억이 전부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 돌아가셔서 더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아드님과 며느님이 행사하실 때마다 가끔씩 이 종로에 와서 지난번에는 아마 그 조병환 선생님의 낱낱 시집을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읽어가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제 40, 20시집 시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시작이라는 잡지의 보모에 조병환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기리명하는 걸 한번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 가는 듯한 가녀리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 어떤 느낌을 가지던 터에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워낙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내신 시집들이 당대로서는 가장 많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요해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반기는 제가 맡고 후반기는 이제 홍민희 선생님이 맡아줘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은 조병환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21년에 선생님을 생각하건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앞에다 좀 썼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1950년대 그 시 활동을 하셨던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50년대적 인물로 그쳤습니다. 그 이후에 시작 활동을 많이 못하시고 50년대에 그냥 잠깐 나오셨다가 시사에 잠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그 이후에 지속적 활동을 못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50년대에 시작을 했지만 꾸준히 작품 발표를 해서 말년까지 일종의 어떤 균질적인 시적 활동을 하신 분으로 조병환 선생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신 김남조 선생님이 이제 여성으로서 그런 세계를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조병환 선생님은 더 많은 결과들을 산출하면서 균질적인
해방 후에 새 시인으로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50년대 시인들 중에 가장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하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병화에 대해서 아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아마 소위 그냥 비전문적 독자랄지라도 1950년대에 시 활동을 했던 분 중에 이 조병화 선생님과 올해 또 탄생 100주년을 맞는 김수영 시인은 아마 두 시인은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의자라는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사실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그 작품을 먼저 알게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학교 다닐 때 알 수 없는 뭐랄까요, 잡지들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선생님 시가 가끔씩 이렇게 지금처럼 저작권 개념이 불투명하니까 아마 그냥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내는 그런 인쇄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선생님의 그 공준의 이유나 소라 또 이런 작품들이 많이 읽혀서 조병화라는 세 글자는 아마 그렇게 이제 기억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연구자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수학을 하셨고 또 운동도 잘하셨고 그림을 그리셨고 또 시를 쓰셨고 언제나 그 파이프와 베레모가 생각나고 작품이 사실상 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시가 아니어서 비평적 해석이 따라붙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읽으면서 바로 심장이 가닿는 그런 언어여서 선생님의 모습이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러나 균질적이긴 했지만 당신으로서는 그래도 꾸준히 시선의 깊이와 성숙함을 동반하면서 자기 진화를 이루고 대외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기 시를 맡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시인들이 초기 시를 대표작으로 삼고 말년으로 갈수록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동어반복에 머무른다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초기에 자기의 성과를 훼손한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은데 조병화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읽어보면 아마 후기로 이렇게 진행할수록 시간이나 실존이나 인생이나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진화를 이룬 여정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분할을 해보았는데 이거는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일정하게 학교에서 비평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시간의 속도 이후의 시세계는 아마 선생님이 이제 늘 방랑자로 스스로를 규정했으니까 보헤미안으로 규정했으니까 집을 떠난 자죠. 집을 떠난 자가 처하는 곳은 길이죠. 그 길의 종착역이 다시 집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오는 거를 귀향이라고 쓰셨고 그 귀향의 존재론적인 들가물은 늘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머니가 고향하고 동의어로 쓰는 것은 꼭 조병화 선생님의 특허물은 아닐지라도 특별히 어머니라고 하는 일반화된 모성이 아닙니다. 그 자연인으로서의 어머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일반화된 모성이나 고향 이런 머더랜드, 머더텅 이런 근원적인 회귀 의식과는 조금 다른 살아계셨고 늘 당신을 규정하셨던 그 어머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꿈이라는 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자기 회귀의 여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랜 시작을 통해서 조병화 씨의 키워드를 뽑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이별, 또 어머니 고향, 또 보헤미안, 고독, 허무, 인생, 위안,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시에서 한국 시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이었던 이렇게 격렬하고 사회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액션들은 키워드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시세계가 낭만적인 어떤 유랑식과 실존적인 자아식에 깊이 침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혁명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위기 국면, 그리고 또뭐 한국 근대사라는 게 워낙 험난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기표로 들어오는 사례는 아주 극히 드물고 언제나 후면에 이렇게 배경으로 밀려 있고, 선생님은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떤 철학적인 인생론이랄까 실존적인 위안의 세계를 노래하신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특수성에 그때그때 응전했던 시인이라기보다는 언제나 보편성이라고 하는 관찰자로서의 목소리를 드러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낭만적 유랑의식이 가지기 쉬운 약간 그 감상적 자기 탐닉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독자를 울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운다거나 그 시 안에서 너무 이렇게 청승, 또 시 안에서 뭐 지나친 눈물, 또 시 안에서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픔을 선제화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은 아주 적극적으로 경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실물을 가지고 입증해 가면서 조병화 씨의 말하자면 단정함, 그리고 그런 감상 과잉의 세계를 늘 경계했던 서정성의 시인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용적인 측면이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비평적 해석을 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한 세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적 자질에는 우리가 그 1950년대가 난해성의 모더니즘의 세대였습니다. 소설에서는 장영학이나 이렇게 어려운 소설이 이렇게 하나의 시대 첨단으로 등장하기도 했고, 1950년대 그 말하자면 모더니스트들, 김기림 이후에 한국의 모더니스트들이 신시론이라는 동인을 결성하고, 나중에 이제 전쟁 중에는 후반기라는 동인으로 계층을 하려다가 후반기 동인 때는 이제 책을 못 내죠. 거기 주로 참여했던 분들, 조향이나 이봉래, 박인환, 김경린, 그리고 초기 김수영,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1950년대 동시대의 시를 읽어보면 상당히 그 뭐랄까, 그 1930년대 그 모더니스트들을 계승하면서 조금 더 어려워진 뭐 그런 시들을 많이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미적으로 가공되고 그런 언어죠. 근데 그분들하고 다 친하셨어요. 조병화 선생님. 개인적으로 다 친했지만 후반기 동인은 가입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냥 외로운 단독자가 되어서 그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이라든가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이게 도시 무슨 이런 또 조향의 뭐 바다의 층계라든가 이런 아주 어렵잖아요. 그런 난해성의 숲에서 사실은 구어적 소통의 세계를 입은 참 이채로운 세계입니다. 이거 또 이런 세계가 더 있겠죠. 그러나 선생님이 쓰셨던 하루만의 위안이나 폐각의 침실이나 쪼기시 집에 담겨 있는 그 구어 위주의 소통, 그러니까 문어 위주의 어려움이 아니고 구어 위주의 소통제어적 시편을 많이 쓰신 것은 1950년대 다른 시인들과의 수평적 비교를 염두에 둘 때 아주 각별한 조병호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꼭 초기시에 한정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세계가 그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초기시, 이른바 그 시적 생애가 거의 60년 정도 반복하시게 쓰셨는데, 그 중에 전반기를 떼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실존적 방황과 위안임이라는데, 그 실존적 방황, 이거 잘못 해놨네요. 실존적 방황과 위안입니다. 1950, 오늘이 아까 우리 사회생 선생님께서 얘기 안 하셨으면 저도 까먹을 뻔했는데, 오늘이 그 6.25 전쟁, 요즘 저희 어릴 때는 6.25 사변이라고도 했고 6.25 동란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쓰는 공식적인 용어는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 전쟁이라고 별칭으로 부르시는 분도 있고, 그 용어가 여럿인데 그냥 이렇게 특별한 성격 규정을 하지 않고 일어난 날짜를 쓴 6.25와 이게 이제 사변이나 동란이 아니라 전쟁이었다고 해석을 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식 용어 같아요. 근데 6.25 전쟁 날이라는 걸 제가 순간적으로 잊어먹었는데 아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하여튼 이제 얼마인가요? 61년째 것 같습니다. 71년. 셈법을 못해서 안 하면 못합니다. 71년. 그러니까 그 전쟁은 여러 기존의 가치 체계를 다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면서 뭐 신을 믿건 안 믿건 그 폐허의 세계에서 신을 의심하고 과연 신이 계시다면 이런 세계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폐허와 허무의 세계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6.25 전쟁의 그 실물적 감각을 아주 현장에서 느끼셨던 분들의 세계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풍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세계가 다양하게 펼쳐졌겠죠. 어디서는 아주 끔찍한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포성이 멀리서 들리는 소리만 듣고 유년시를 관통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와중에서도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뭐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전쟁이라는 체험적인 직접성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시인들이 이제 자기 세계를 수용했을 것이 바로 이제 좌절과 방황, 내면적 침륜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박윤환 같은 분도 처음에는 상당히 그 뭐랄까 6.25 이전에는 국제주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탈식민적인 그런 아주 첨단의 시를 씁니다. 그분이 전쟁과 빈곤을 겪고 가족사의 불행을 겪고 나서 도착한 세계는 세월이 가면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목모와 순례의 세계였고, 그러니까 허무의 세계로 빠져나가는 그런 세계였죠. 그러니까 다 그 허무와 실존이라는 그 20대 청년들이 그 단어를 뭘 알았겠습니까? 철학적으로 잘 몰랐겠지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그것들을 이제 정화들의 개성으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여기 이 폐허에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독이나 허무라는 것은 극복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조건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사르트르나 까미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어설프게 읽으면서, 여기 데미안이라고 오셨는데 뭐 헤르만 헤세도 다 이렇게 불려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필연적인 맥락은 아닐지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유추적으로 이렇게 읽히면서 우리에게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제 서양의 사조가 50년대 이상하게도 그 많은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주제이자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이라는 시집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러한 이제 전쟁의 어떤 이런 힘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내면화하긴 하지만 이 첫 시집은 전쟁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네, 네, 처음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두 번째 시집이 50년에 나온 거 아마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도 50년에 나왔는데 이게 바로 한 달 전쟁 전에. 전이죠. 제가 두 번째 시집이 1950년에 나오는데 전쟁 전이니까 선생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은 사실 전쟁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 시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없는 40년대 후반의 시인이라고 다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시집에서 그 목련화라는 시를 제가 좀 채록을 해봤습니다. 목련화 그러면 우리 가곡. 그분도 경희대학 교수셨는데 엄정행이라는 분이 이제 어렸을 때 오네사랑 목련화 이런 걸 불렀던 것 같아요. 아마 조영식 총장의 아마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런 목련화가 있지만 조병환 선생의 목련화가 또 있습니다. 그게 첫 시집에 실려 있는 이 작품은 이게 선생님의 첫 시집답게 낭만적 문학 청년이 쓴 작품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 개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목련이 피고 지고 이러한 실물 감각에다가 더 자신의 정서를 얹혀서 바로 을람이라고 하는 실물의 존재를 아름답게 연상하고 목련화가 지듯이 우리의
추억도 사랑도 무상하게 지고 남는 것은 고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뛰어난 작품은 아니지만 조경화 선생의 앞으로의 시적 여정을 암시해주는 작품 같아요. 되게 첫 시집은 저는 첫 시집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늘 생각하는데, 하나는 앞으로의 방향을 예시해주는 예언적 역할을 하고요, 암시적 역할이고,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그 문청의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장 시집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을 열망했던 그 자아가 첫 시집을 관장하는 것이죠. 후기 시집 같은 경우는 이미 원숙한 자아가 구성해내는 시집이 되는 거고, 첫 시집은 그래서 제가 붙인 명명으로 치면 첫 시집은 다 서정시가 아니라 서사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살아온 날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도 아마 그 추억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마 일생을 관장하게끔 아마 첫 시집에다 배치하신 것 같아요. 낙엽끼리 모여 산다라는 하루만에 위한 두 번째 시집의 대표적 가운데 낙엽끼리 모여 산다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3쪽에 있을 텐데요. 낙엽끼리 모여 산다. 3쪽 맞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낙엽에 누워 산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지나간 날을 생각지 않기로 한다. 낙엽이 지는 하늘가에 가는 목소리 들리는 곳으로 나의 귀는 기웃거리고 얇은 피부는 빛이 쏟아지는 곳에 초조하다. 항시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가까이 가는 곳에 낙엽이 진다. 나의 육체는 낙엽 속에 이미 버려지고 육체 가까이 또 하나 나는 슬픔을 마시고 산다. 비 내리는 밤이면 낙엽을 밟고 간다. 비 내리는 밤이면 슬픔을 디디고 돌아온다. 밤은 나의 소리에 차고 나는 나의 소리를 비비고 나를 샌다. 낙엽끼리 모여 산다. 낙엽에 누워 산다. 보이지 않는 곳이 있기에 슬픔을 마시고 산다. 예, 낙엽이 지는 가을 숲에서 인간의 삶과 생명이 다한 낙엽을 이렇게 유추적으로 비교해서 쓴 인생론적 시입니다. 낙엽 속에서 자신이 버려지는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근원적인 슬픔의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이러한 고독과 슬픔 속에서 스스로 배회하다가 이제 나를 세고 귀가하는 그 시인의 내면에서는 낙엽이 지듯이 자신의 인생에서도 이 고독이라는 것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낙엽의 죽음이 깔린 가을 숲을 걸으면서 항시 보이지 않는 곳, 이 인비저블 월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 죽음의 세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직관이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또 시간으로 치면 시원의 세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자기가 기대면서 삶을, 제가 보기엔 허무나 고독이나 이런 방랑이나 이런 단어가 효용론적 차원에서 보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잖아요. 근데 인생론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생을 역설적으로 긍정하는 생성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고독과 허무의 터널을 지나서 생을 긍정해가는 그런 마음을 담은 시가 아닌가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만에 위한, 이 작품도 뭐 선생님의 대표작으로 운이 되는 작품입니다. 한 편을 읽었으면 이 작품을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초기작이고 하루만에 위안, 그리고 이 위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안. 저는 이 위안이라는 단어를 한국시에서 어디서 처음 봤냐면 윤동주에게서 처음 봤습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라치는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게 1942년 6월 3일 동경立교대학 하수집에서 썼던 쉽게 쓰여진 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어떻게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는 걸 24살짜리가 쓸 수 있었을까? 원래 24살짜리는 희망과 다짐으로 잡아요. 손을 잡을 때. 근데 어떻게 위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을까? 저 어린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지금도 그 단어에서는 좀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마 위로라는 시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안한다, 누군가를 위안한다는 것은 이쪽이 충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잖아요. 물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위안을 건네니까 윤동주는 위안을 건네는 존재이자 위안을 받는 존재로 자신을 동시적으로 쓴 거예요. 그때 위안이라는 단어의 어떤 그 가지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적으로는 딱 8년 후에 조병원 선생이 시집 제목으로 위안을 처음 씁니다. 위안. 지금 우리 대중가요 그런 영화 보면서 위안을 느끼는데 그 시어로서는 윤동주의 위안이 있고 조병원의 위안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그 한번 하루만에 위안 읽어보겠습니다.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지금은 그 누구든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온 생명은 모두 흘러가는 데 있고 흘러가는 한 줄기 속에 나도 또 하나 작은 비둘기 가슴을 비벼대며 밀려가야만 한다. 눈을 감으면 나와 가까운 어느 자리에 쌀꽃이 마구 핀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에 누워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날이 온다. 그날이 있어 나는 살고 그날을 위해 바쳐온 마지막 내 소리를 생각한다. 그날이 오면 잊어버려야만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 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지금은 그 누구던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천년과 마지막에는 대동소이하죠. 이게 뭐 잊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노래한 것이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미 반어적인 것입니다. 한용운 씨가 그러하듯이 잊겠다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잊을 수 없음에 대한 표현이겠죠. 이 오고 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도 없이 헤어진 누군가를 떠올리지만 그가 시인의 생애를 규정하고 규율했던 상처의 진원지이자 사랑의 귀속처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소리는 뭐 비명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고 아무 소리 없는 침묵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 낙엽끼리 모여 산다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더불어 이 마지막 내 소리를 생각하는 선생님의 생각이 누군가와 나눈 한없는 사랑의 기억이 고독의 필연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낭만적 외경에 얹혀서 마지막에는 결국 실존적인 건데 그러니까 나와 마주하는 것은 그 세계를 노래한 세계입니다. 하루만의 위안입니다. 하루만의 위안이니까 뭐 짧은 위안이랄 수도 있겠지만 먼 길가에서 만나서 인사도 없이 헤어진 그 순간의 세계를 항구하는 그 선생님의 초기 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낙엽끼리 모여 산다고 하루만의 위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전에 쓰여진 선생님의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선생님의 아까 말씀드린 대표작 그 의자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선생님이 철학개론을 부정하고 문명을 취하셨지만 선생님 세계를 또 철학이라는 단어가 떼놓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은 자연과학을 하셨지만 이제 자연과학의 세계가 있고 미술처럼 순수 예술의 세계가 있고 시처럼 의미 예술이 있는데 이 트라이앵글이 조경화를 구성했던 세 개의 축 같습니다. 근데 그 세 개의 축이 이제 어떤 때는 시로, 어떤 때는 이제 그림으로, 어떤 때는 이제 뭐 선생님의 다른 자연인 조병원의 세계로 이제 피어났겠지만 이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삶에 대해서 철학적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전후 시단을 가로지르는 조병원의 음색으로 또 한국 서정시 한 개가로서 그런 것들을 구축해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철학적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자라는 작품이 아닌가. 이 의자는 연작입니다. 제가 이 의자 넘버링을 했어야 되는데 의자 몇 이렇게 의자 7일. 7일. 네. 그러니까 그 의자 연작인데 이게 합창으로 다 7일. 이렇게 이걸 쓰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제가 이거 썼어야 맞는데 저 정지용 같은 것도 바다 그러면 뭐 바다 1부터 9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써줘야 사실은 맞는데
네, 7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자 7.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피워드리지요.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피워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피워드리겠습니다. 산문적으로 환원하면 세대교체 필연성, 그것의 아름다움,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것이지만, 이 말하자면 이 의자를 먼 옛날 어느 분이 자기에게 물려주었듯이 나도 나이가 들면, 제가 이 시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으시지만, 제가 가끔씩 우리 학생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이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의를 써서 내라고 해요. 정의는 두 가지가 있다. 사전적 정의가 있고 비유적 정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랑을 사전적 정의로 하면 뭐 대상을 향한 뭐 어쩌고저쩌고 흠모의 감정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비유적 정의로 가면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근데 비유적 정의를 학생들한테 내리게 해놓고선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설명하라. 이제 그게 이제 은유를 이제 자기들이 한 거죠. 근데 인생을 하면 뭐 별게 다 나옵니다. 뭐 소금 90%와 설탕 10% 합쳐진 물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저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선생의 답이 없을 수 없어서 저도 답을 하나 마련했어요. 비유적 정의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다 우연인 줄 알았던 것들이 필연이 되는 과정이다. 오늘도 이게 우연 아닙니까? 우연. 다 우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거. 손현수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이날 되냐? 이날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날이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연이 맞아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제일 친한 친구는 오리엔테이션도 옆에 앉았던 애예요. 우연히. 또 배우자 이런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다 우연인데 나중엔 다 필연이 되죠. 그리고 글을 쓸 때 다 필연으로 써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산 것처럼 쓰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농담인데, 그리고 하나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인데, 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들이 하나하나 내 일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죽음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늙을 줄 알았나요? 다 남의 일이었죠. 참으십니다. 다 남의 일이에요. 아픈 거, 죽는 거 다 남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내 일입니다. 이렇게 평등하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고아가 되고, 그리고 나도 먼 옛날 어느 분이 물려주듯이 또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순간이고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당연한 것을 수납하게 되죠. 이게 이제 불교로 말하면 무상이 되는 거고, 무상을 수납, 노자로 치면 뭐가 되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시의 철학적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연 연령으로 젊은 애들이 요즘 우리나라 보수 야당에서 그 30대 청년이 뭐 대표가 됐으니까 생기는 그런 세대 교체 말고, 우리 인생에서 먼 옛날 어느 분이 이렇게 하듯이 나도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훗날에는 먼 옛날이 되겠죠. 그 먼 옛날 어느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근데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시를 배울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게 참 탁월했다고 생각했는데,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하고 현재형으로 썼어요. 사실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었듯이 나도 이제 물리고 간다는데, 물려주듯이 현재로 쓰면서 이것의 무한한 반복성을 얘기한 것이고, 또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자연 연령의 젊은이로의 어떤 박진감 있는 세대 교체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인생의 순리.
순리의 반대는 역리 아닙니까? 역리. 역리라는 것은 때로는 인생을 깨우치는 중요한 수사법이긴 하지만 역리조차 순리에 포섭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시간의 순리를 우리 조성원 선생님의 그 평명, 그러니까 평이하고 명료한 그런 인생론에 실려서 우리에게 또 명작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의 이야기 17이라는 시를 그 짧은 글의 마지막으로 인용했는데 결국 그 인생의 평등성 또 삶의 궁극성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이제 개입하는 것이죠. 죽음은 당연히 예습할 수 없고 증언할 수 없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멋있는 말이에요. 죽음은 미리 알 수 없고 죽음을 경험한 자는 증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죽음은 다 그냥 가설적인 얘기예요. 누가 해도 가설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 미리 죽음을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죽음학이라는 게 아주 지금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래 살게 됐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 그 우편함에 김유정 문학촌에서 보낸 무슨 소식지가 하나 꽂혀 있어서 지하철 타고 오다가 이제 그걸 얇으니까 한번 다 읽고 왔어요. 근데 앞에 김유정이라는 사람의 산문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28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28에 쓴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근데 이 청년이 폐결핵을 앓고 이제 치료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정릉 어디 요양원에서 마지막 거기서 이제 요양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죽는데 그 마지막 산문을 쓰고 죽어요. 그래서 사후에 이제 발표되죠, 그게. 근데 근데 죽음은 너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 이렇게 관념이 아닌 거예요. 관념이 아니고 이미 나를 엄습해서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시간과 뭐 또는 이게 뭐 철저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그 삶을 완성시키기도 하고 끝없는 미완성으로 남기게끔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지금 살았으면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지금 의술로는 타났죠. 20대 죽은 사람이 뭐 나도양도 있고 이상도 있고 윤동주도 있고 윤동주는 죽음의 방식이 다른데요. 이상이나 이 김유정이나 나도양 같은 사람은 안 죽었을 거예요. 폐결핵 다 나니까. 그래서 아마 오래 살 겁니다. 우리는 그 의술의 덕택으로 아마 지금 100세를 동의하는 시대에 살아요. 근데 생의 불행은 인생이 길어진 게 아니고 여생만 길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길어지면 좋은데 인생은 똑같고 그 이제 여생과 싸워야 되니까 여생은 참 리스크가 커요. 그동안 잘 살아왔다가 그 여생이 길어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좋은 아버지로 기억될 만한 사람이 오래 살아서 환매를 던져주고 가는 수도 있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는 건요 그분들이 살만하시니까 돌아가셔서 그래요. 그 죄스러움이 아들 딸들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장수하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면서 존경을 받는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장수하면서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정말 어렵다 이거죠. 아마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한 70세쯤 멈추면 좀 더 사셨으면 제가 참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죽음이라는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이제 웰다잉이라고 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또 제 인생은 또 어떻게 구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조병원 선생님이 이 시를 쓸 때는 평균 수명 60대도 안 될 때예요. 저 전쟁 전에 2차 대전 전에 평균 수명이 인류가 40세였습니다. 지금 더블 스코어잖아요. 아마 이게 이제 딱 더블로 가면 120세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럴 때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사랑이니 미움이니 뭐 캄캄함이니 쓸쓸함이니 뭐 이런 단어들을 실은 질주를 해가면서 죽음에 가다는 건데
선생님의 시색에 죽음의 성찰도 놓여있다는 신뢰로 그냥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낭만적 보헤미안의 사랑과 이별과 위안이 있고 또 실존적인 시간의 순리가 있고 시간의 순리의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한 예감이 있어서 이것들 근데 이거를 뭐 넘어서거나 초월하거나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신에게 의탁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낭만적인 어떤 자기 고독 속에서 그냥 이렇게 품고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병화 씨의 외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과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노자를 갖고 생을 사셨다는 비유에서 어머니와 그 죽음을 통해서 영혼의 영생을 취하는 귀속처로서는 이제 등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조병화에게 발원지이자 귀속처가 된 셈입니다. 이게 결국 이런 세계를 보여준 평은 시편의 초기 조감도는 물론 서정 씨의 브랜드죠. 조병환의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랑과 이별과 뭐 유랑과 고독과 이런 거는 뭐 조병환 선생님만 썼겠습니까? 서정 시인이면 다 누구나 그런 주제를 썼겠죠. 근데 선생님은 그 회화와 구어에 가까운 남다른 친화력과 소통 가능성으로 대중적 친근함과 일상 언어를 구축했고 또 평이하고도 소박한 자기 구원의 세계를 다른 외적 실제나 초월적 존재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실존적 조건을 수납함으로써 일종의 자기 구원으로서의 시쓰기를 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정성을 통해서 삶의 궁극을 어머니라는 귀처에 의탁한 우리 시대의 미학적 거장이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런 조병화 시학의 진수가 시인의 작고 후에 아드님인 조진영 선생님과 며느님 김용정 선생님의 헌신적 노고로 더욱 깊고 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두 분의 사랑과 정성이 문학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오늘 두 분을 뵙게 돼서 제가 첨가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기억을 통해 두 번 사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자기가 살아서 남는 거고 사라지면 기억의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누구에게 의해서 기억을 통해서만 재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억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완성시키기도 하고 살아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 재발견하기도 하고 살아서 누렸던 영의 상당 부분이 삭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예술가들을 사후에 기념한다는 게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니에요. 가족으로서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가족들끼리 분란도 많고 또 기념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면 이걸 받겠냐 뭐 이러면서 아주 사업이 자중지단인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아주 모범적인 사례도 많죠. 조병화 선생님의 경우 이제 사후 20년 별세하신 지 20년 정도가 이제 돼가는데 내후년이면 20주기가 되거든요. 그 선생님의 세계가 두 분 내외 분께서 이렇게 해오신 것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선생님의 전집, 그다음에 조병화의 시세계도 다 내셨고 이제 20세기 한국 시의 거장으로서 기억해 가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병화 씨의 형상 원리가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선생님의 삶과 시를 떠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서정 씨는 나르시즘의 자기 몰입과 고통스러운 반성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쓰시는 분의 자기 성장이자 그걸 읽는 독자들에게 대한 어떤 시인으로서의 책무겠죠. 조병화 씨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어떤 역사나 사회적 실천 또 혁명과 반혁명을 거듭했던 한국사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어떤 개입이 아니었고 그 너머에 있는 보편적인 인생론을 그것도 이제 아주 희망 어린 뭐랄까요
희망을 주는 인생은 살만하다 그렇게 노래하시지 않고 이 허무와 고독으로 이렇게 꺾어서 노래함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삶에 대한 위안을 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해화동 로타리로 이렇게 오면서 선생님의 편은 아호도 조각구름인데 편은 아마 편운이라는 단어는 저기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선생님의 조이기도 하겠지만 조각구름이라는 게 선생님의 시세계를 그 두 글자로 또 집약한 뜬구름은 부운인데요. 부운. 네, 편운이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을 더 왜소하면서 사실은 그 낭만과 그 고독의 표상으로 삼으신 게 아닌가. 유성환 선생님이 발의를 하셔서 한국시학회라는 곳에서 유성환 선생님 평생 100주년 기념 그 문학 포럼을 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그냥 사사롭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너무 벅차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학술 대회에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크게 모여서 학술 대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조명호 선생님은 그렇게 크게 비추고 그런데 김수영과 김종상과 그리고 보통은 다른 사람 하나씩 끼고 또 사람 하나씩 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김수영과 김종상과 조병호 선생님을 하고 내일 3시에 한국시학회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선생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세 분을 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발의를 하신 분으로서 또 지난 시학회 회장님으로서 그렇게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듣고 넘어가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쉽게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됐죠. 모여서 하기는 대학에서 대관 자체를 안 합니다. 지금 외부 행사는 거의 제로, 단 한 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은 이제 고려대학교의 오영엽 교수이신데 무대에서도 그러신 못했고 또 청중이 모이는 데 난점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발표자는 모두 세 분 시인 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하세요. 저희만 해도 저기 발표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뒷짐지고 앉아있는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손효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 질문이 답이 이제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뭐 21년생들이 많으시겠죠. 많으신데 탄생 100주년이라는 이 제 기억으로는 좀 이렇게 뭐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탄생 100주년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기린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에 대산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출연을 해서 1901년생부터 이제 20세기 태어나신 분들부터 뭐 100주년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1회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생들이지 않습니까? 1888년생 벽정면, 1890년생 육당 최남선, 1892년생 춘원 이광수.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은 100주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다 넘어가지 이렇게 무슨 유족들 불러가지고 뭐 이러는 건 이제 언감생심 돈이 많이 드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근데 대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공익적 어떤 문화재단에서 상당한 출연을 해서 이제 그 엄선을 하고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 중에 문학적 가치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선해서 거기 최전선의 연구자들을 배치하고 생존해 계신 유족이 계시면 어렵게 섭외해서 이렇게 오셔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그런 것을 한 지가 올해로 꼭 20년째인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1901년생 뭐 거기는 이제 이상환이 뭐 김동환이 저 심은 이런 오색 창연한 분들 중에 이제 1921년생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태어나신 21년생 중에 저희가 이제 그래도 학술대회에 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해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병환 선생님, 그 다음에 김수영 선생, 그 다음에 김종삼 선생 이렇게 세 분 시인이
제가 보기엔 세 분이요 1921년생이라는 것 빼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너무 다른 시를 쓴 사람들. 이 세상을 합치면 한국 현대시가 제일 쓴 거다. 그리고 생애도 전혀 다르고 외모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세 분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했고요. 제가 선생님들 혹시 계시니까 제가 그냥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그 21년생 분들은 우리 조병환 선생님만 해도 제 생법으로 83세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100세를 넘으면 앞으로 탄생 100주년에 본인이 나타나서 유족 올 거 없이 본인이 101살이 돼서 101살이 됐을 거 아닙니까? 101살이 돼서 유족이 회상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마 내가 100년 전에 말이야 이러면서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사례가 없는데 아마 그 첫 사례가 저는 1920년대 후반생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지 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분은 진짜 자기가 하셔서 100년의 삶을 회상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크게 바뀌어갑니다. 박은철 씨도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98세로. 아슬아슬하게. 근데 하여튼 그 세 분, 조병환 문학관에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건 아마 한국 시학연구라는 책에 제가 그저께 이제 내일 발표하시는 홍보와 토론문이 아마 게재될 것입니다. 조병환 선생님이 그동안 대중적인 그 수용력은 컸지만 사실 선생님 시가 비교적 쉬우니까 비교적 소통이 되니까 막 연구는 좀 덜 따랐던 측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읽고 연구사가 쌓이면 그런 것들도 또 업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는 벌써 아름다운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